죽은 아이가 보낸 편지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 추모공원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비가 막 그친 오후 젖은 낙엽들이 길을 따라 흩어져 있었고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한 여성이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익숙하면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이 지나도 그 아이의 이름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엄마가 됩니다. 여성의 이름은 정윤이었습니다. 39의 딸을 잃고 지금은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무덤 앞에 설 때만큼은 추모공원 3구역 127번. 그녀는 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발이 알아서 그곳으로 향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뭔가 달랐습니다. 묘비 앞에 누군가 먼저 놓고 간 꽃이 있었습니다. 윤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국화 몇 송이와 분홍빛 카네이션 한 송이. 비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진 꽃다발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누가? 윤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원 관리인도 다른 방문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꽃다발 옆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학교 공책을 찢은 듯한 줄이 쳐진 것이었고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엄마?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진아. 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니?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딸이 죽은 지 3년 만에 재혼했고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누구도 수진이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희만이 매년 이날만큼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꽃을 놓고 갔습니다. 그것도 엄마라는 단어를 쓰며 윤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자신이 가져온 꽃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장난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일까? 하지만 이 묘 앞에, 이 이름 앞에 엄마라고 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윤희는 공원을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고 고개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뭔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쪽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글씨체였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아니면 그보다 어릴 수도 있었습니다. 글씨를 쓸 때 힘을 주는 방식이나 이응의 동그라미가 삐뚤어진 모양새가 서툴렀습니다. 도대체 누구지? 윤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수진이의 친구였던 아이의 딸일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20년이 지난 지금 나타난 걸까? 그리고 왜 엄마라고 썼을까? 새벽 4시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시간에 다시 추모공원에 가보기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쪽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런 말을 남긴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왜 20년 만에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는지, 윤희는 쪽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바로 기대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윤희는 그 쪽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문득 그 삐뚤빼뚤한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어요. 엄마,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윤희는 지난번과 똑같은 시간에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꽃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원 입구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혹시 누가 딸의 묘로 향하는지 지켜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기만 이상한 기대를 한 건 아닐까? 그냥 우연이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끝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공원 입구로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키는 작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낡은 분홍색 패딩을 입고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꽃 몇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3구역을 향해 곧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놀랄 것 같아서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멈춰선 곳은 정확히 127번 묘 앞이었습니다. 윤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비닐봉지에서 하얀 꽃 2송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마치 누군가를 어루만지듯이. 엄마, 오늘은 하얀 꽃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윤희는 나무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일까? 왜 수진이를 엄마라고 부르는 걸까? 아이는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윤희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저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은아, 멀리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일어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은아, 거기 있었구나. 중년 남자가 헐레벌떡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혼자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죄송하긴. 당장 집으로 가자. 남자는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빨리 안 와? 윤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나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저, 여기 계신 분 아는 사람인데요. 아이한테 왜 그러세요?
남자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 집 아이 데리고 가는데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아이라고요? 윤희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요. 위탁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신경 꺼주시고요. 남자는 아이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잠깐만요. 이 아이가 여기 누구 때문에 온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몰라요. 맨날 여기 오겠다고 난리예요. 죽은 사람 묘나 찾아다니고 정신이 좀 이상한가 봐요. 정신이 이상하다고요? 윤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아이를 끌고 갔습니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윤희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남자에게 떠밀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은. 아이의 이름이 하은이라고 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놓고 간 하얀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묘비를 만졌습니다. 아까 아이가 만졌던 그 자리를. 수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니? 왜 널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저 아이와 자신 사이에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윤희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놓고 간 꽃, 묘비, 주변 풍경,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집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어린 시절 내게 도망치던 그 모습처럼. 같은 걸음걸이, 같은 어깨선, 같은 고개를 숙이는 방식. 윤희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려, 하은아. 내가 꼭 찾아낼게.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오랜만에 잠들기 전 기도를 했습니다. 수진이에게 그리고 하은이에게 진실이 밝혀지길,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기를.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몸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옷을 갈아입고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관리사무소로 직행했습니다. 입구에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CCTV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CCTV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 여기 묘를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것 같아서요.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희를 봤습니다. 어느 구역이신데요? 3구역 127번입니다. 남자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언제 확인하고 싶으세요? 지난주 목요일이랑. 어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화면에 3구역이 나타났습니다. 흑백 영상이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감기로 넘기다가 남자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아이 말하는 거예요? 화면 속에 작은 아이가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꽃을 놓고 묘비를 쓰다듬고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맞아요, 이 아이예요. 남자는 영상을 조금 더 돌렸습니다. 매달 한 번씩 와요, 이 아이. 저도 몇 번 봤어요. 항상 혼자 오더라고요. 혼자요? 네. 처음엔 부모님이랑 오는 줄 알았는데 계속 혼자예요. 그래서 한번 말을 걸어봤죠. 물어봤어요. 누구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엄마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윤희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엄마라고요? 네. 근데 이상한 게 그 묘는 젊은 여자분 묘잖아요. 그 아이 엄마치고는 나이가. 남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윤희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복사할 수 있을까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요. 사유가 있어야 해요. 윤희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저 아이가 제 손녀일 수도 있어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손녀요? 네. 딸이 죽었을 때 임신 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저 아이를 보니까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USB를 꺼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거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희는 USB를 받아 꼭 쥐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온 윤희는 추모공원 근처를 걸었습니다. 하은이가 어디서 꽃을 샀을까? 주변에 꽃집이 있을까? 한 블록을 걸어가자 작은 꽃집이 보였습니다. 들꽃 화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인사했습니다.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자주 오는 아이 있잖아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여자는 가위질을 멈추고 윤희를 봤습니다. 아, 하은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 아이 자주 여기서 꽃 사나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 않아요. 가끔 버린 꽃 달라고 해요. 시든 거나 못 쓰게 된 거요. 그럼 제가 괜찮은 걸로 골라서 줘요. 버린 꽃을요? 네. 돈이 없나 봐요, 그 아이. 근데 매달 한 번씩은 꼭 와요. 그래서 저도 미리 챙겨둬요. 괜찮은 꽃들로요. 윤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착해요. 말수는 적은데 예의가 바른 아이예요. 꽃 받으면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누구 주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주려고 그런대요. 엄마가 꽃을 좋아한다고. 근데 얼굴이 너무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윤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그 아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번은 봤어요. 저쪽 골목에 있는 낡은 빌라 쪽으로 가더라고요. 파란색 외벽에 페인트 벗겨진. 어디쯤이에요? 여자는 밖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2블록 가면 삼거리 나와요. 거기서 왼쪽으로 가면 빌라촌이 있어요. 그쪽일 거예요. 윤희는 감사 인사를 하고 꽃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파란색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빌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고 외벽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우편함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이름표가 없었지만 몇 개는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우편함에서 발견했습니다. 김태수구 이름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위타가동 박하은. 윤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하은. 아이의 본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어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김태수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윤희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애 다른 데로 보내면 안 되냐고요.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윤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돈, 당연히 받아야죠. 애 키우는 게 공짜예요? 근데 얘는 문제가 많아요. 맨날 어디 돌아다니고 말도 안 듣고. 남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다음 달까지는 데리고 있을게요. 근데 그 다음엔 다른 집으로 보내주세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아이가 저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짐처럼 취급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매달 수진이의 묘를 찾아가서 꽃을 놓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위타가동, 입양, 친권. 여러 단어를 쳐가며 정보를 찾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윤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인가요? 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그날 밤 윤희는 집에서 수진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수진아, 내가 혹시 아기를 낳았던 거니? 사진 속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수진이의 딸이라고, 자신의 손녀라고. 이제 증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와야 합니다. 어떻게든. 윤희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병원 기록 찾기, DNA 검사, 법적 절차 알아보기. 밤은 깊어갔지만 윤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며칠 동안 윤희는 하은이를 몰래 지켜봤습니다. 아침 7시 30분 하은이는 항상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서 혼자였습니다. 김태수도 다른 어른도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멀찍이 떨어져서 하은이를 따라갔습니다. 아이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학교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걷기엔 먼 거리였지만 하은이는 익숙한 듯 걸었습니다. 학교는 오래된 초등학교였습니다. 세봄초등학교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교문을 들어서며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희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야 윤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다니는구나.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게 더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낼까? 친구는 있을까? 선생님은 하은이에 대해 뭘 알고 있을까? 윤희는 학교 앞 문구점으로 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학용품부터 간식까지 다양하게 팔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세봉초등학교 다니는 박하은이라는 아이 아세요?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은이요? 알죠. 왜요? 그 아이 먼 친척인데요.
안부가 궁금해서요. 여자는 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친척이시면 직접 만나보시지 왜 여기서 물어보세요?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요. 여자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애 불쌍하긴 해요. 친구도 별로 없고, 친구가 없어요? 네.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 읽고 있고, 가끔 여기 와서 공책이나 연필 사가는데 항상 가장 싼 걸로만 골라요. 윤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시락은 제대로 싸오나요? 글쎄요. 한 번은 봤는데 밥이랑 김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각김밥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면서도 미안해 하더라고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탁가정 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집 아저씨가 별로 좋은 사람 같지 않아요. 한 번은 하은이 팔에 멍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담임 선생님은 누구세요? 2학년 3반 이지은 선생님이요. 젊고 착한 선생님인데 하은이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구점을 나왔습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온 윤희는 행정실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2학년 3반 이지은 선생님 좀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라서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수업 중이시라서요. 점심시간 되면 오실 수 있으신데. 그럼 점심시간에 다시 올게요. 몇 시에 오면 될까요? 12시 30분쯤 오세요. 윤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는 식어갔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2시 30분, 윤희는 다시 학교로 갔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교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지은 선생님, 면담 오신 분 계세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 부모님이세요? 아니요, 부모는 아니고요. 박하은이라는 아이 때문에 왔습니다. 이지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은이요? 하은이가 무슨 일이라도. 아니요,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아이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을 잃었던 일, 추모공원에서 하은이를 만난 일, 그리고 하은이가 수진이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것. 이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윤희를 봤습니다. 그럼 하은이가 선생님 손녀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이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은이가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위탁가정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은 하은이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기록상으로는 부모 신원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갓난아기 때 병원 앞에 버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육원에 있다가 위탁가정으로 보내졌대요.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 앞에 버려졌다고요? 네. 근데 이상한 게 아기 옷에 쪽지가 있었대요. 수진이라는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고. 윤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요? 네.
그래서 처음엔 아기 이름을 수진이로 지으려고 했대요. 근데 나중에 하은이로 바뀌었고요. 윤희는 가방에서 수진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지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 수진이에요. 20살 때 사고로 죽었어요. 이지은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은이랑 닮았네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하은이를 도와주실 거면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위탁 가정에서 하은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한대요. 다음 달 안으로. 윤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저도 맡고 싶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위탁부모 결정이니까요. 윤희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여기 연락해 보세요. 아동보호 전문 변호사예요. 윤희는 메모지를 받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를 나온 윤희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쯤 하은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가방을 축 늘어뜨리고 걸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빌라에 들어가려던 하은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은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희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추모공원에서 봤던 그 할머니. 윤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하은이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할머니가 왜 저를 알아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윤희는 무릎을 꿇고 하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가 너 찾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저를요? 그래. 내가 추모공원에 꽃 놓으러 가는 거 봤어. 수진이 엄마 묘에. 하은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수진이가 할머니 딸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 외할머니인 거야. 하은이는 입을 벌린 채 윤희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예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진짜 할머니야. 하은이가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얘기했어요. 언젠가 할머니가 날 찾으러 올 거라고. 윤희는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할머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하은. 김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와 하은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태수가 빌라 입구에 서서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들어와. 하은이는 윤희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두려운 표정이었습니다. 윤희는 일어서서 김태수를 마주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애한테 함부로 손 떼는 거야? 저는 이 아이 외할머니입니다. 김태수는 비웃었습니다. 외할머니? 무슨 소리야? 이 애는 부모도 없는 애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말도 안 돼. 당장 꺼져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윤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그럼 제가 이 아이한테 한 일도 다 조사받을 텐데요. 김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이 아이 팔에 멍 어떻게 생긴 건지, 왜 매일 혼자 등하교하는지, 도시락은 왜 제대로 못 싸오는지 다 얘기할 거예요.
김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죠.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결국 김태수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대로 법적으로 해봅시다. 당신이 외할머니든 뭐든 이 애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아이야. 함부로 접근하면 고소할 거예요. 좋아요. 법적으로 하죠. 윤희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꼭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 하은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빌라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하은이가 창문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은이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병원 기록도 찾아야 하고요. 다 할게요. 뭐든지요. 각오하셔야 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포기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전화를 끄는 윤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딸 꼭 지켜줄게. 약속할게.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10시 윤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지,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상황은 대충 파악했습니다. 강민지는 안경을 벗고 윤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위탁 가정에 있는 아이를 친족이 데려오려면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혈연관계 증명이 첫 번째고요. 양육 능력 증명이 두 번째예요. 강민지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아이가 다른 위탁 가정으로 옮겨지기 전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보통 두세 달은 걸립니다. 한 달밖에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서둘러야 해요. 강민지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하죠. 첫째, DNA 검사. 둘째, 딸분의 병원 기록 확보. 특히 출산 기록이 있다면 결정적이죠. 셋째, 현재 위탁 가정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 입증. 넷째, 윤희 씨의 양육 능력과 의지 증명.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DNA 검사는 어떻게 하죠?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해요.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현재 위탁보호 중이니까요.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일주일이요? 빠른 편이에요. 급하다고 어필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강민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딸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느 병원이었죠?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어요. 좋아요. 거기 기록 열람 신청할게요. 20년 전 기록이라 시간 걸릴 수도 있지만 해볼 만해요. 윤희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죽던 날의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날짜랑 의사 이름, 담당 간호사 이름도 있어요. 강민지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는 그냥 기록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강민지는 잠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이 기록들이 하은이를 데려오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윤희는 바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무기록실에서 20년 전 기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직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20년 전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어서요.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급한 일인데 더 빨리 할 수 없나요? 직원은 윤희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보호자 관계 증명서 있으세요? 제 딸 기록인데요.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신청서 작성하시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윤희는 구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종이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망인 윤수진.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살의 생을 마감한 딸.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이 보호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윤희는 눈물을 참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오후 2시쯤 윤희는 추모공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윤희 씨, 강민지 변호사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윤희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뭔데요? 이지은 선생님이 협조해 주시기로 했어요. 하은이의 학교 생활 기록이랑 위탁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증언해 주신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병원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20년 전 당시 수진 씨를 담당했던 간호사를 찾았대요. 지금은 퇴직했지만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윤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예요? 박영숙 씨. 당시 응급실 수간호사였대요.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가 왔습니다. 윤희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이시죠? 저는 윤희라고 합니다. 윤수진의 어머니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수진. 그 아이 어머니세요? 네. 선생님이 그때 수진이를 돌봐주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기억해요. 그 아이.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러세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다음 날 오후 윤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영숙을 만났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니, 처음 뵙는 거지만 그때 병원에서 스쳐 지나간 적은 있어요. 박영숙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대로 위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다들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수진이가 임신 중이었나요? 박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임신 7개월이었어요. 윤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박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 씨가 부탁했어요.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미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더 이상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요. 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왕절개로 꺼냈어요. 미숙아였지만 살았어요. 여자아이였어요. 윤희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아기 옷에 쪽지를 넣어줬어요. 제가 쪽지요? 네. 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꼭 찾아줄 거야. 기다려. 그 말을 적어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수진이라는 이름도. 윤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법정에서요.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 아이를 찾으셨어요? 네. 이름은 하은이에요. 이제 8살이고요. 박영숙은 윤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꼭 데려오세요. 그게 수진 씨가 바랐던 거예요. 그날 저녁 윤희는 하은이가 사는 빌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지 변호사였습니다. 윤희 씨, DNA 검사 허가 났어요. 내일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위탁가정 실태조사도 신청했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올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안에 결과 나올 거예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올 겁니다. 전화를 끄는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하은아. 할머니가 꼭 데려갈게.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혈연관계 확률 99.9%. 강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요. 하은이가 정말 손녀가 맞아요.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 수진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 이제 어떻게 하죠? 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위탁가정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긴급 보호 조치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하은이를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지만 그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틀 후 이지은 선생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 씨, 큰일 났어요. 김태수가 하은이를 다른 도시로 보내려고 해요. 이번 주 안으로요. 윤희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위탁부모 권한이니까요. 윤희는 바로 강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긴급보호조치 당장 신청할 수 없나요? 아직 실태조사 결과가. 기다릴 시간 없어요. 하은이가 사라지면 끝이에요. 강민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긴급으로 신청해 볼게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해주세요. 제발이요. 그날 밤 윤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하은이를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지금 잠들지 못하고 있을까? 불안해하고 있을까? 새벽 4시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법이 늦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윤희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하은이가 사는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윤희는 건물 앞에 서서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은아, 조금만 더 버텨.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7시 30분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윤희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학교까지. 아이가 무사히 교문을 들어서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지였습니다. 윤희 씨, 긴급보호조치 승인 났어요. 윤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오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은이를 인계받을 거예요. 윤희 씨 임시보호로요. 윤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드디어 하은이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윤희는 강민지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함께 하은이가 사는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하은이를 데려올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김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또 왔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긴급보호조치 결정이 났습니다. 박하은 양을 인계받으러 왔습니다. 말도 안 돼. 갑자기 무슨... 강민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결정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김태수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위탁가정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친족인 외할머니가 양육 의사를 밝혔고요. 김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박하은, 나와.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었습니다. 가방을 아직 메고 있었습니다. 윤희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윤희는 무릎을 꿇고 하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은아,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하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김태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좋겠네. 근데 이 애 키우는 거 쉽지 않을걸? 말 안 듣고 문제 많아. 윤희는 차갑게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대해줬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하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아, 짐 챙겨야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 하은이는 조그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은 비좁고 어두웠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은이는 낡은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야?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8살 아이의 짐이 이렇게 적다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림 몇 장, 작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쳐보니 하은이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최근 날짜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윤희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다 가져가자. 내가 쓴 거니까.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김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 애 키우는 거 절대 쉽지 않아. 윤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빌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하은이는 윤희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가볍고 작은 몸이었습니다. 꿈 아니야. 진짜야.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하은이는 윤희의 목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윤희도 같이 울었습니다. 강민지가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를 타고 윤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계속 하은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사라질까봐. 집에 도착했습니다. 윤희는 하은이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이제 하은이 집이기도 하고. 하은이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윤희는 한방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내 엄마 방이었어. 이제 하은이 방이야. 방 안에는 수진이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20년 동안 그대로 보관해둔 것들. 하은이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예요? 그래, 내 엄마 수진이야. 하은이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많이 닮았어. 하은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내 방이니까. 그날 저녁 윤희는 하은이를 위해 음식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요리를 제대로 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하은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많이 먹어 하은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먹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맛없어? 윤희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해줄게. 저녁을 먹고 난 뒤 윤희는 하은이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미리 사둔 잠옷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신기하다는 듯 옷을 만져봤습니다. 그럼 내일은 같이 옷 사러 가자. 예쁜 거 많이.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희는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하은아, 이제 참지 않아도 돼.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말해. 할머니가 다 해줄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은이를 재우고 윤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 딸 데려왔어. 잘 키울게. 약속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은이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응, 아침 먹자. 학교 가야지?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희는 하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쉬자. 할머니랑 같이. 아침을 먹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옷가게, 신발가게, 문구점. 하은이가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하은이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윤희의 격려에 조금씩 원하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괜찮아. 내가 좋으면 돼. 점심은 하은이가 가고 싶다는 햄버거 가게에서 먹었습니다. 하은이는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하은아. 오후에는 추모공원으로 갔습니다. 하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3구역 127번으로 향했습니다. 묘 앞에 섰습니다. 하은이는 가져온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윤희가 사준 예쁜 꽃다발이었습니다.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하은이 잘 키울게. 내가 못해준 사랑, 할머니가 다 해줄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하은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은이는 서툴지만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 고마워. 설거지를 하던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왜? 꿈만 같아서. 윤희는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꿈 아니야. 진짜야. 할머니랑 하은이는 이제 가족이야. 며칠 후 법원에서 정식으로 친권자 지정 결정이 났습니다. 강민지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윤희 씨. 이제 법적으로도 하은이 보호자예요. 들었지? 이제 진짜 할머니 손녀야. 하은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윤희는 매일 아침 하은이를 깨우고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윤희는 하은이와 함께 수진이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하은이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윤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말 못해서. 하지만 엄마가 꼭 찾아줄 거라 믿어요. 내 아기를.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 사랑해요, 엄마.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이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맞았어요. 할머니는 정말 강해요. 윤희는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있어서 강해진 거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묘 앞에는 작은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겨울을 견디고 피어난 생명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새싹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거 봐요. 꽃이 피려나 봐요. 그러네. 예쁘다. 엄마가 보낸 것 같아요. 윤희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왜? 꽃을 들고 온 건 제가 아니에요. 엄마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할머니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우릴 만나게 해준 거야. 하은이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할머니 만나게 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싹이 흔들렸습니다. 윤희와 하은이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요? 하은이가 먹고 싶은 거. 그럼 할머니 손맛 나는 된장찌개요. 알았어. 집 가서 만들어줄게.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 윤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서 수진이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딸과 엄마가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을 보며 그리고 묘 앞에 피어난 작은 새싹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꽃을 피울 준비를 하면서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